자,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경매로 돈 잃고 망하는 8가지 이유. 처음에 경매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경매를 처음에 시작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 소중한 투자금이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경매로 내가 돈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게 되면 그 보증금 최저가의 10%, 그게 몇백일 수도 있고 몇천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감정이 크게 잡힌 것들, 가격이 비싼 것들은 억 단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미납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내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돈도 벌기 전에 그냥 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경매를 했는데 3년 정도 제가 모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어쨌든 경매에 이제 투자해봐야지 이러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경매로 돈 잃고 망하는 8가지 이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입찰을 실수해서 보증금 날리는 경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매 사이트들 보면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해서 보증금 날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법원에 가서 이렇게 입찰을 할 때 실수를 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아파트를 입찰을 하는데 제가 시술을 잘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입찰가를 1억을 써야 되겠다, 1억.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거기 가서 법원에 가서 입찰 기일비를 적는데 1억을 써야 되는데 공 하나를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죠, 10억. 이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인데, 그래서 나는 1억에 입찰가를 써야 되는데 이 10억에 쓰면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10억에 내가 사겠다는 의미죠. 2억도 안 되는 아파트를 내가 10억에 산다? 이런 경우면 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1억을 쓰려고 했는데 공 하나 더 써서 10억을 썼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잔금 납부하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내가 1억 쓰려고 했는데 공 하나 더 붙여서 10억을 썼다, 내가 잘못 썼다, 법원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해도 법원은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찰을 나중에 하시게 될 때는 입찰표에 있는 입찰 금액 이런 것들을 잘 쓰셔야 돼요. 내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실수 하나로 몇백, 몇천, 몇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가 있고 아예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 경매할 때 필수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필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권리 분석은. 내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것들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고 어떤 금액을 내가 또 추가로 납부해야 될지, 그리고 이 부동산이 내가 취득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권리 분석을 잘못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인수해야 될 금액, 전세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인수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인수 금액이 추가로 있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이 내가 1억을 낙찰 받았는데 인수해야 될 금액이 5천만 원이 또 있어. 그러면 나는 1억에 낙찰 받은 게 아니라 1억 5천만 원에 낙찰 받은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보증금 안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거니까 법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 권리 분석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죠. 권리 분석은 결국에는 내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경매는 분명한 거는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야 하는 거잖아요. 경매는 리스크를 얼마나 내가 제거를 하느냐, 리스크를 줄이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권리 분석 안 하고 문제 없겠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런 문제가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생기면 되게 낭패를 보는 거죠. 입찰자가 나 혼자야. 단독 입찰이야. 물론 단독 입찰이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법원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아파트가 떨어지고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입찰을 했어? 그럼 뭔가 쎄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입찰을 했지? 이거 다 좋은 거 알 텐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근데 그 이유는 있다. 그 이유가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어떤 권리나 금액을 인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경매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권리 분석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권리 분석에서 우리 중요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대항력 얘기하잖아요.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하고 그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사실 이것만 우리가 꽉 잡고 가도 어느 정도 권리 분석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료금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조사서 이런 것들만 꼼꼼히 봐도 이 물건이 내가 인수할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권리 분석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잡고 가도 웬만한 물건들은 파악할 수 있고 안전하게 입찰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고가의 낙찰, 잘못된 시세수사. 이게 뭐냐면 이 고가의 낙찰이라는 게 이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시세조사. 이런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오피스텔을 낙찰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 뭐 얼마에 받았냐?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다가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자기가 낙찰 받고 나서 현장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장도 안 한 거예요, 임장도. 그냥 오피스텔이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찾아보고 이 금액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금액에 매물이 나와 있네. 그래서 그냥 임장도 안 가고 입찰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경매 나온 물건이 12평짜리 오피스텔인데 그럼 이걸 시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평수를 시세를 파악한 거예요. 12평짜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인데 20평짜리는 1억이라고 해봐요. 경매 나온 게 12평이면 12평짜리 시세를 파악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평수를 잘못 알고 20평짜리로 시세 파악을 해서 1억이라고 생각을 해서 입찰을 했으니 당연히 낙찰 받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세 조사를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시세 조사를 할 때도 이 경매 물건하고 내가 시세 조사하는 그 물건하고 동일한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잘못 조사를 하면 엉뚱한 거 조사를 한 거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크죠. 불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불허가 안 받아줍니다. 자기가 실수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기 또 보증금, 내 보증금 몇백이든 몇천이든 내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도 전에 그분도 처음 입찰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낙찰을 잘못 받으면 고가의 낙찰을 받았을 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시세 조사를 우리는 꼼꼼하게 잘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대출이 실행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금융에 대한 규제가 좀 세잖아요. 아직 DSR도 안 풀렸고.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할 물건은 내 지금 소득 기준, 그리고 내가 지금 기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어느 정도의 대출이 나올지, 대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우리가 입찰을 들어가야 돼요. 결국에는 대출이 안 된다면 잔금을 납부 못 하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또 미납이고, 또 미납이면 보증금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출 부분을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원에 가면 대출 그 중개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법원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찰을 안 하더라도 집 근처에 있는 법원에 한번 가서 그분들 명함을 싹 받아오는 것도 좋아요. 내가 지금 아는 대출 상담사가 없어. 그러면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명함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안내를 받아도 되고, 근데 그분들이 다 사실 바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낙찰자라고 그러면 자세하게 안내도 해주고 친절하게 얘기해 줄 텐데 낙찰도 안 받은 사람이고 입찰을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안내를 자세히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해주다 보면 시간들이 많이 가니까. 아니면 경락자금 대출 취급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대부분 1금융은 안 할 텐데 뭐 2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이런 데들 전화해서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문의를 해도 좋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70% 60% 나온다니까 입찰 들어갔다가 만약에 안 될 경우 잔금 납부를 못하고 잔금 납부 못하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대출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입찰 들어갈 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경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그런 물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유찰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막 떨어져서 지금 뭐 2억이 됐어.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를 내가 낙찰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2억에 아니면 3억에 낙찰을 받으면 7억 정도 싸게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경우라는 게 이제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된 물건들이겠죠. 이런 물건들이 대부분 뭐냐면 많이 들어봤나요? 특수물건, 특수물건, 특수물건. 자, 유치권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거, 그다음에 뭐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지분 물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찰이 많이 되죠. 이런 물건들은 나중에 내가 경험이 많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또 보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이런 걸 한다? 내가 이런 걸 해서 내가 이거를 해결을 못해. 그리고 무슨 계속 소송이 들어가. 그리고 이자는 계속 나가. 임대도 못 줘. 팔지도 못해. 그러면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경매 판을 떠나는 거죠. 경매 이거 괜히 했다.
고생만 하고 돈만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대출도 잘 안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경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 지금은 쳐다도 보지 말자. 쉬운 물건이 얼마나 많은데 전국에 물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여섯 번째, 용도가 어렵거나 불가할 경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 잔금 납부를 하지 않잖아요. 잔금 납부하기 전에 이제 낙찰받은 물건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텐데 용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나 불가능해. 내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어. 용도에 대한 경험이 많아서 해결할 수는 있는데 내가 아무 경험이 없고 이제 처음 낙찰받은 건데 이런 물건에 가면 이제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잔금 납부를 또 안 해. 그러면 미납이 되는 거고 그러면 보증금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장을 이제 가거나 아니면 물건 뽑을 때부터 명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사전에 명도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우리가 세워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덥석 싸다고 받았다가 명도가 되게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런 물건을 받았을 때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사실. 경매는 사전에 조사를 다 끝내놔야 돼요. 시세조사뿐만 아니라 이 명도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대출 이런 것들을 끝내놔야 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아놔야 돼.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해서 시세파악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일반 매매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매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매매에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매는 리스크를 줄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경매 초보자분들은 이런 물건 낙찰 받아서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 또 미납을 하게 된다. 미납을 하면 보증금 또 날라간다. 그리고 일곱 번째, 건물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경매 사이트에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런 그 안내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재가 일어나서 안에가 다 전소됐다. 아니면 최근에 어떤 침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안내가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을 내가 받아서 이거 건물에 문제가 많아요. 이거 내가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불허가 신청이 안 돼요. 법원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너한테 정보를 줬잖아. 이거 알려줬잖아. 조심하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네가 입찰한 거잖아. 네가 감당해야지. 이런 거예요. 현황조사서나 명세서에 그 안내를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실제 낙찰받고 가봤더니 이런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허가 신청을 해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매각물건 명세서나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이런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찰을 받았다가 이거 하자 있으니까 잔금 납부 안 할 거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의미 없다. 이거 보증금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매 사이트를 볼 때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야. 꼼꼼하게. 거기에 웬만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것만 내가 설렁설렁이 아니라 꼼꼼하게만 봐도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경매로 돈 잃고 망하는 8가지 이유, 마지막 8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이 안 나올 경우. 경매 사이트 보면 이런 게 이제 그 빨간 글씨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낙찰 받고 언제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 명언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이 몰수당한다. 입찰을 들어갈 때 그런 안내 코멘트가 경매 사이트에 있으면 거기 관할 시청이나 읍면, 단위, 면사무소 이런 쪽에 담당자나 이렇게 통화하셔가지고 농지증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나오겠지 싶어서 입찰을 했다가 만약에 안 나오면 이것도 보증금 몰수당합니다. 못 받아요.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 목적으로 이 농지증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도가 불분명하면 이런 게 발급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그리고 경매 투자하기 전에 내가 돈을 벌기도 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알아봤는데 우리가 목적은 그거예요. 경매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런 8가지 사항들을 잘 유념하셔서 입찰부터 시세조사, 그 다음에 낙찰 이후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입찰을 하셔야 문제 없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성공적인 경매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